용은 시기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발톱의 숫자도 달라지고 17세기까지 모든 용의 머리는 앞으로 날라야 진짜입니다. 뒤로 빗는 건 다 가짜예요. 청자는 강진, 부안, 거기 흙 하나면 끝납니다. 근데 백자는 적어도 2군데 이상 흙을 섞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그런데 이 백자들이 시기마다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색깔만 봐도 이거 몇 세기를 저희가 대충 압니다. 색깔이 제일 후졌다 싶으면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조선 초기에 주로 분청사기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 분청사기를 만든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가마를 발굴을 해봤더니 고려시대 가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가운데에 뭐 이렇게 기둥뿌리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원래 한 1m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마에 불을 떼면 가마 벽이 팽창했다가 축소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붕이 꿇어앉습니다. 한 3번만 떼도 다 꿇어앉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수리하려면 힘드니까 기둥을 depu니다. 이게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조선시대 들어가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1930년대 고이섭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긴 하지만 이미 일본인들은 그 1910년 이후로 우리나라 그릇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분청사기도 일찌감치 일본인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 미시마, 학계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분장 회청사기라고 고이섭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오늘날 분청사기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그 이름 자체는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아마 이걸 왕실에서 그 다음에 여러 왕실의 기관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이 테크닉에 뭐 상감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 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백토를 바르고 문양 이외를 부분을 긁어내는 박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음각하고 똑같은데 조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조화를 실제로 되게 음각은 조각 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조화는 못 있잖아요. 그냥 못으로 뿍뿍 긁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철화라고 해서 백토 분장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게 지금 오사카 동양노자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몇십억을 베팅을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안 팝니다. 근데 왜 그럴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청사기 중에 이 정도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어떤데 지금 저 새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이세요? 물고기를 채서 날아가는 중에 놓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을까? 거의 그 계룡산 충청도 사람들이 했을 텐데 역시 충청도답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연꽃은 양쪽에서 춤을 춥니다. 야, 이게 금강무렵에서 이런 걸 정말 봤을까? 근데 계룡산에서 이런 걸 실제로 장인이 봤을 확률은 없어요. 장인의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일찍부터 눈에 띄어가지고 거의 뭐 일본의 국보 수준입니다. 귀알은 그냥 한번 돌리면 돼요. 천천히. 덤벙은 담궜다 빼면 됩니다. 던킨 기법처럼. 그 다음에 분청사기의 가장 재미있는 건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문양 디자인의 세계가. 그래서 이러한 파격적인 문양들이 분청사기에 나옵니다. 물론 왕실에서 쓰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얘네들이 감정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추상미술하고도 뭐 연계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조선시대는 사기장들은 세금을 2종류를 내야 됩니다. 지방에 있을 때는 자기가 도자기를 팔아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은 경기도 광주 관여로 와서 그릇을 만들다 가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하듯이. 그래서 그 관여가 어디 있느냐?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 타고 광주 톨게이트로 딱 내리시면 좌우 심리안이 다 조선시대 관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16세기 가마 봤더니 저런 기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장벽까지 생깁니다. 점점 더 불길을 가둬두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마도 좀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지방 사기장이 자유로운 실험 끝에 분원까지 연계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왕실 전용의 도자기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따로 만든 게 없습니다. 그냥 왕실에서 필요하면 강진 가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따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장금이가 근무하던 사홍원에서 그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경기도 광주, 소위 한강 팔경이라고 부르는 가장 데이트하기 좋은 그 자리에 도자기 공장을 세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자는 강진, 부안, 거기 흙 하나면 끝납니다. 근데 백자는 적어도 2군데 이상 흙을 섞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강원도 양구, 경상도 진주, 뭐 충청도 충주,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자를 만들던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철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백자에 철분이 너무 많아서 일본처럼 새하얀 백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느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유약의 원료에다가 재를 섞어서 이런 식의 백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백자들이 시기마다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색깔만 봐도 이거 몇 세기를 저희가 대충 압니다. 가장 알기 쉬운 건 17세기입니다. 색깔이 제일 후졌다 싶으면 무조건 17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제일 못 살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걸 수비 정제하고 이 장인들을 모으고 월급을 주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숙종 이후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정조 때 저런 색깔이 나오고 또 19세기로 가면 또 중국식의 저런 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려 청자의 시대에서 조선 백자로 가면 이 3개의 안료, 코발트, 산화철, 산화동. 너무 간단합니다. 중국은 외워야 될 게 학생들이 한 20가지 이상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한 3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코발트가 우리나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국 가서 사옵니다. 문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회회청. 왜? 이 회자는 이슬람인들이 언젠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발트의 원산지는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 도자는 이렇게 회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과 고된 훈련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릇들이 제작이 됩니다. 특히 17세기는 정말 나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릇에 나타난 건 정말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원숭이 찾으셨어요? 가운데 있는 제가 원숭이입니다. 근데 제가 저런 애가 진짜 있어? 예. 제가 1년 동안 타이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타이베이 미술관 동물원이 아시아에서 제일 커요. 가봤더니 조만한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발견하려고 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용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은 시기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발톱의 숫자도 달라지고 17세기까지 모든 용의 머리는 앞으로 날라야 진짜입니다. 뒤로 빗는 건 다 가짜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톱은 3개여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안경을 써야 됩니다. 안경 없고 머리 뒤로 가고 발톱이 이상하게 5개, 얘는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뭐 사실은 이제 광주박물관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오사카에 있는 건데 이렇게 용이나 호랑이를 이렇게 만만하게 그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다랑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랑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기 20세기 이후에 일본 학자들하고 몇몇 화가들이 불러일으킨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항아리 못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어딜 가시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뭐라고 하면 그건 조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들기가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죽어라고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들기가 어려운 건 간송이 가지고 있는 저 청화, 철화, 동화 저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 3가지 안료가 녹는 온도가 틀려요. 저걸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회화 구도는 겸재 그림에서 따온 겁니다. 저 정도는 돼야 그럴듯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산수문양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원이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장인들한테 10%는 시장에 내다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돈만 있으면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산수문 그려줘. 용 말고 사군자 말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러한 까치호랑이도 중국에서는 별로 유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에 그 표제로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제작을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속이 뻥 뚫려 있는데 이거 물을 어떻게 따르지? 한 3년 전인데 처음으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 모형을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했더니 속에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더 있고 관이 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붓겠습니까? 연적을 뒤집어서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면 관 위까지 물이 차면 사이펀의 원리로 전부 쫙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적을 이제 뭐 양반들 모임에 갔을 때 딱 내놓으면 아무도 이제 뭐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의외로 우리 도자기에 나름대로 나타나 있는 건 정말 인내와 각고의 노력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실험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 덕분에 비색 청사도 완성을 할 수 있었고, 가막 구조도 나름대로 바꾸고, 또 그 아름다운 백자도 우리식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책은 꼭 안 사셔도 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